서울의 심장부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모이는 평창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SJ그룹 김건영 회장의 자택 아성제, 야청자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택은 오늘 밤 회장의 60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연 회장을 대낮처럼 밝혔고 그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최고급 샴페인의 향이 뒤섞여 부유함의 현기증을 일으켰다. 이질적인 존재. 한유라 스스로를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남자친구 김민준의 팔짱을 낀 채 이 거대한 연회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다나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는 분명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었지만 주변 여성들의 화려하고 과감한 드레스들 사이에서는 마치 수수한 들꽃 같았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등을 꽃입혔다. 주눅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였다. 긴장돼 유라야. 김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걱정보다 그 자신의 불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이런 자리가 익숙할 법도 했지만 오늘 그는 한유라라는 폭탄을 안고 이 자리에 선 초심자나 다름없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유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경멸,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그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김민준의 여자친구,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 그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이곳의 사람들은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평가를 끝낸 상태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어머니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거야. 너와의 관계. 민준의 말에 유라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망설이며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그의 나약함을.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나약함마저도 이해하려 애썼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달라는 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수많은 눈길이 그들을 따랐다. 특히 여성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SJ그룹의 왕자님을 차지한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였는가? 그들의 수군거림은 작은 파문이 되어 연 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그들이 멈춰선 곳은 연 회장의 상석. 오늘의 주인공인 김건영 회장과 그의 아내 윤명희 여사가 앉아있는 곳이었다. 윤명희 여사는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손님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부모님께 다가갔다. 윤명희 여사는 아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 옆에 선 유래게로 시선을 옮겼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 유라는 숨을 참았다. 이쪽은 제가 만나고 있는 한유라입니다. 민준이 간신히 말을 잇자 연 회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SJ그룹의 안주인이 미래의 며느리감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파티의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였다. 윤명희 여사는 유라에게 손짓했다. 더 가까이 오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자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유라 양이라고 했나 어느 집안의 규수이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신문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무역회사. 윤명희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모님들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욕감을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니는 회사는 어디라고 했지? 현재는 작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리라.
윤명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유라의 손가락에 끼워진 민준이 선물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독 그녀의 눈에 거슬렸다. 우리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야망이 큰 건지 민준이 같은 아이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공개적인 모욕. 이것이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할 대접이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 제발.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윤명희 여사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그의 말은 힘을 잃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내온 가만히 있어. 네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지 이 어미는 잘 안다. 저런 눈빛을 하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넌 평생 가도 모를 거야. 그녀는 다시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는 경멸이 가득했다. 아가씨 세상에는 분수라는 게 있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가 있고 꿈도 꿔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법이지. 이 드레스, 이 구두, 이 파티 모두 아가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야.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겠지만 명심해. 자정이 되면 마법은 풀리고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그녀는 유라가 입은 드레스의 상표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이 드레스 우리 민준이가 사준 모양인데 아마 아가씨 몇 달치 월급은 좋게 되겠지. 하지만 이런 걸로 신분이 상승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명품으로 몸을 감싼다고 해서 천박한 출신이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잔인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과 그 중심에서 자신을 난도질하는 윤명희 여사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 김민준의 얼굴도.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만하세요 라는 그 간단한 말조차도. 그 순간 유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의 나약함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유라는 눈을 깜빡여 그것을 밀어냈다. 지금 우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더욱 꼿꼿이 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우습다는 듯이. 잘 알겠습니다, 여사님.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그녀는 윤명희 여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망부석처럼 굳어있는 김민준의 팔을 스르르 놓았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꽂혔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당당하고 고고하고 마치 이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그 모습은 방금 전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더러운 연극에 마침표를 찍고 퇴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가까웠다. 연회장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그는 SJ그룹과는 오랜 경쟁 관계였기에 오늘 이 파티에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한 참이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윤명희 여사의 잔인함과 김민준의 무능함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시선은 오직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한유라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보았다. 모욕의 한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그녀의 고든 척추를,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던 그녀의 눈빛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듯한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재밌군. 권지혁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흥미와 감탄의 표현이었다. 맹수들만 득실거리는 이 정글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고고한 맹수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초회 실장, 방금 나간 저 여자 한유라. 모든 걸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샅샅이.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네, 총수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권지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은 여전히 한유라가 사라진 연 회장의 입구를 향해 있었다. 김민준과 SJ그룹은 오늘 큰 실수를 했다. 그들은 보석의 원석을 흙덩이인 줄 알고 걷어차 버렸다. 그리고 그 원석은 이제 가장 뛰어난 세공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의 첫 페이지가 그려지고 있었다. 아성재의 치욕스러운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 한유라의 공간은 그녀가 밖에서 연기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가구와 소품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어지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공간의 정갈함은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유라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어젯밤 입었던 네이비색 드레스를 가위로 조각내고 있었다. 서걱서걱. 날카로운 가위날이 값비싼 실크를 가르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럽혀진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절단해내는 외과 의사의 냉정함에 가까웠다. 드레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조각이 되어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김민준과 함께 했던 시간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선물했던 목걸이, 처음 만난 날 보았던 영화, 티켓.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무런 미련 없이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마치 타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어젯밤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자신을 방관하던 그 순간 이미 완벽하게 죽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인터폰 화면에는 예상했던 얼굴이 떠 있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김민준.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필요했다. 유라야. 김민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유라가 차갑게 손을 뿌리치자 그는 허공에 뜬 손을 어색하게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젯밤엔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뭐라고? 실망한 건 윤명희 여사님이 아니라 김민준 씨 당신이었다고요.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애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분석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난 당신 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관계를 반대하셨으니까. 내가 놀랐던 건 내 연인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그 모든 모욕의 순간에 단 한마디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내 손을 잡아주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서 있었을 뿐. 그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야. 널 위해서 참았던 거라고. 비겁한 변명이었다. 유라는 실소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겠죠. 어머니의 총애를 잃고 SJ그룹 후계자라는 안락한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다. 이별 선물이에요. 당신과 관련된 모든 물건, 모든 기억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 가지고 돌아가세요. 김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제발 유라야.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더 강해질게. 어머니께 맞서서라도 널 지킬게. 응.
지키다니요. 당신은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라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라의 얼굴에서 그 어떤 미련이나 동요도 찾아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밀어낸 후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상자를 집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히 삭제되자 유라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공간은 다시 한번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에 평범해 보이는 책장 한쪽을 밀었다. 그러자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와 외환 시세,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유라의 진짜 세계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헤라. 금융가의 어둠 속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익명의 애널리스트. 그녀가 작성한 리포트는 수천억의 자금 흐름을 바꾸었고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몇 년 전 복잡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는 김민준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던 그녀에게 그의 순수함은 잠시나마 휴식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휴식은 끝났다. 어젯밤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사람을 잘못 보았고 안일한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자신에 대한 경고였다. 잠들어 있던 야망의 맹수가 다시 눈을 뜬 순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SJ그룹의 내부 자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김민준의 연인으로 지내며 그녀는 의도치 않게 SJ그룹의 수많은 내부 정보와 약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저 연인의 회사 이야기로 흘려들었지만 이제 그 정보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어디부터 손을 대볼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보안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1층 로비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이 있다는 알림이었다. 화면에 비친 인물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예의 바르지만 빈틈없는 태도. 유라는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 직감했다.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한유라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TK그룹의 최민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총수님께서 잠시 뵙기를 청하십니다. 역시나 권지혁.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지혁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어젯밤 파티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혹은 SJ그룹을 향한 잠재적인 복수심. 어떤 것이든 그에게는 이용 가치가 있는 페일터였다. 제가 왜 그분을 만나야 하죠? 유라가 차갑게 되물었다. 끌려가는 게임을 할 생각은 없었다. 총수님께서 선생님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최 실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정한 가치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판이 깔리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판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죠. 낯선 곳에 가는 취미는 없어서요.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소를 불러주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첫 번째 방역이었다. 최 실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끊었다. 정확히 30분 후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 실장만을 대동한 채 그는 유라의 작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섰다. 수백 평짜리 저택에나 어울릴 법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에 잘 정돈된 오피스텔이 순식간에 비좁게 느껴졌다. 차는 뭘로 하시겠어요?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는데. 유라가 아무렇지 않게 물으며 그를 소파로 안내했다. 됐습니다. 권지혁은 소파에 앉는 대신 방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서재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그곳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본론부터 말하죠, 한유라 씨. 아니, 헤라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려나. 그의 직설적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실장조차 놀란 기색이었다. 유라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찾아오신 이유가 제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헛걸음하셨네요. 아니, 당신의 미래를 사기 위해서 왔소. 권지혁은 최 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어젯밤 아주 인상 깊었소. 윤명희 여사의 독설보다 그걸 견뎌내는 당신의 눈빛이.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동정 따위를 하러 온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의 분노와 능력에 투자하고 싶어서 왔지. SJ그룹을 무너뜨릴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소. 제가 왜 당신의 창이 되어야 하죠? 얻는 게 뭔데요? 유라의 질문에 권지혁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복수, 그리고 돈과 명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오. 계약 결혼이지. 1년간 법적인 내 아내가 되어 TK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요. 그 지위를 이용해 SJ그룹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만드는 거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김민준의 옆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로.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너무나 대담하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처음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계약 조건은요. 그녀는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반응에 권지혁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났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는 파트너를 원했다. 계약 기간 1년. 그동안 당신은 TK그룹 안주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거요. 프로젝트 성공 시 TK그룹의 지분 5%와 현금 1,000억 원을 지급하지. 그리고 SJ그룹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소. 산산조각을 내든 공중분해를 시키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야. 그는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어떻소 흙탕물 속에서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회. 거절할 수 있겠소. 권지혁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유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증오와 야망,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어젯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권지혁을 향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권지혁의 제안은 심연과도 같았다. 달콤한 성공의 향기를 풍기며 손짓했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위험한 구렁텅이. 한유라는 그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일생일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둔 최고 전략 책임자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내민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변호사들이 작성한 빈틈없는 계약 결혼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 비밀 유지 의무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등 모든 것이 권지혁, 즉 갑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거대한 금액과 권력의 약속 앞에서 생각 없이 서명했으리라. 하지만 한유라는 평범하지 않았다. 계약서가 아주 일방적이네요, 권총수님.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펜을 들어 기존 조항들 위에 거침없이 선을 긋고 새로운 내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 제지하지 않았다.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수정해야겠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저 역시 갑의 위치에 서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째, 상호 존중의 원칙.
우리는 법적인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사적인 간시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 총수님께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녀는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역시 내 사생활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둘째, 정보 접근의 동등성. SJ그룹 공략에 필요한 TK그룹의 모든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어떤 정보도 저에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무기와 지도를 숨기는 어리석은 군주는 없겠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략 지휘권의 독립성. 유라는 이 조항에 힘을 주어 말했다. SJ그룹을 무너뜨리는 전략 수립과 실행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제가 갖습니다. 권 총수님은 군수 물자를 대는 역할을, 저는 야전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충실하자는 뜻입니다. 이 대담한 요구에 권지혁의 뒤에 서 있던 최 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TK그룹의 총수에게 감히 군수 담당 역할을 요구하다니. 하지만 권지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왜 내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지휘권을 당신에게 넘겨야 하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험하는 듯한 말투였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권 총수님은 거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을 해체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데 전문가죠. 어젯밤 윤명희 여사가 저를 모욕할 때 SJ그룹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건 재무 구조나 신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오만함과 폐쇄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SJ그룹은 김건영 회장 일가의 사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인 오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죠. 특히 윤명희 여사의 독단적인 성격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녀를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겁니다. 어젯밤 그녀가 제게 했던 것처럼요. 이것은 M&A 전문가나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판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저처럼.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권지혁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단순한 정보 분석가를 넘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판 전체를 흔드는 진정한 설계자임을 깨달았다. 권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입계는 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당신을 나의 파트너이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수정하시오. 그는 유라가 내민 펜을 받아들고 그녀가 추가한 조항들 옆에 자신의 이니셜을 망설임 없이 새겨 넣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 튀는 긴장감과 함께 서로의 능력을 알아본 두뇌들의 기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계약이 평범한 오피스텔 안에서 그렇게 조용히 체결되었다. 그날 이후 한유라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권지혁이 마련한 새로운 거처로 옮겼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SJ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권지혁의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팀이 그녀를 위해 꾸려졌다. 메오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TK그룹의 안주인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권지혁이 팀에게 내린 유일한 지시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이 내미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네킹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직접 모든 것을 지시했다. 화려함보다는 기품, 섹시함보다는 지성, 장식보다는 본질. 제가 원하는 건 인형이 아니라 여왕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옷장은 채워지기 시작했다. 과감한 장식이 배제된 완벽한 재단의 검은색, 흰색, 회색의 정장들. 우아하지만 위압감을 주는 실크 블라우스. 발소리마저 힘이 느껴지는 스틸레토 힐. 그것은 패션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싸워나갈 전쟁을 위한 갑옷이었다.
외적인 변화와 함께 그녀와 권지혁의 공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서재는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고 SJ그룹의 재무제표, 주주 명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오너 일가의 모든 정보가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SJ건설이 다음 주 입찰에 들어가는 신도시 개발 사업,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출할 예상 입찰가는 이 금액을 넘지 못할 겁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거는 김민준에게서 들었던 내부 정보와 제가 헤라로서 활동하며 분석했던 SJ그룹의 비자금 흐름 패턴을 조합한 결과입니다. 이 비자금은 윤명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곳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로의 말을 빠르게 이해하고 빈틈을 보완하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갔다. 그들의 지적인 스파크는 때로는 팽팽한 긴장감을, 때로는 묘한 희열을 만들어냈다. 권지혁은 자신이 단순히 쓸만한 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혹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능가하는 파트너를 얻었음을 매 순간 실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 왔다. TK그룹의 홍보팀은 세기의 로맨스를 만들어낼 준비에 분주했다. 총수의 러브스토리를 어떻게 포장해야 대중의 호감을 얻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그때 유라가 회의실에 나타났다. 모든 계획을 중단하세요.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우리는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동정이나 호기심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두려움과 경외감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다. 제호 한유라라는 인물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출신 배경 모든 것이 미스터리여야 해요. 사람들은 모르는 존재에게서 공포를 느끼죠.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 질문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만드세요. SJ그룹이 저를 평범한 여자로 착각하고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도록. 권지혁은 그녀의 발표를 몰차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단 한 장의 사진과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보도자료가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TK그룹 권지혁 총수 일반인 한유라 씨와 백년가약, 양가 가족만 모시고 비공개로 예식 진행. 함께 배포된 사진 속에서 권지혁과 한유라는 로맨틱한 연인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할 준비를 마친 두 명의 군주처럼 보였다. 권지혁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 옆에 선 한유라의 고고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포털 사이트는 다운되었고 증권가 정보지는 폭발했다. 한유라는 누구인가? 재벌가의 숨겨진 딸인가? 아니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비밀스러운 인물인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유라의 의도대로 그녀는 완벽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 시각 파티에 치욕이 차에 가시지 않은 아성재, 윤명희 여사는 자신과 친한 재벌가 사모님들과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아들 곁에서 주제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내쫓았는지에 대해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사모님의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속보 알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옆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술렁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누군가가 윤명희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권지혁과 한유라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윤명희 여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가 벌레처럼 취급하고 내쫓았던 여자. 감히 자기 아들을 넘본다고 경멸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남편이 이끄는 SJ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TK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그녀의 우아하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거실로 들어서던 김민준 역시 그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버린 여자,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윤명희 여사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적을 향한 파멸의 선전포고였다. 권지혁과 한유라의 결혼 소식은 SJ그룹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아성재의 고요하고 우아하던 거실은 윤명희 여사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값비싼 찻잔 세트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감히 저 천박한 것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권지혁이라니 어떻게 그놈을 꼬드긴 거야. 윤명희 여사는 제자리에서 펄펄 뛰며 소리쳤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질투와 모멸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아들의 전 여자친구의 재혼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하찮은 존재가 감히 자신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의 위치로 기어 올라오려 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분명 저 여자가 권지혁에게 접근해서 꼬리를 친 게 틀림없어. 우리 민준이한테 붙어서 정보를 빼내고 그걸 미끼로 권지혁에게 넘어간 거야. 저 간사한 꽃뱀 같은 년. 그녀의 분노의 화살은 옆에 망연자실 서 있는 아들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한심한 놈아. 저런 근본도 없는 것을 집에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가 제대로 처신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김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유라가 T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유라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주던 조금은 평범하지만 착한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뭘 그만해. 이대로 저것들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안 돼.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윤명희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사람이었다.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를 어떻게 짓밟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언론에 손을 써. 우리가 가진 연예 매체 정보지 전부 동원해. 한유라라는 연애 과거를 샅샅이 뒤져. 뭐가 됐든 상관없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돈을 노리고 남자들에게 접근했다 뭐든 만들어내. 대중들이 전현을 신데렐라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으로 믿게 만들어야 해.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진흙탕 싸움. 상대가 고고하게 굴수록 더 더러운 진흙을 퍼부어 끌어내리는 것. 곧바로 SJ그룹의 홍보팀과 윤명희 여사의 개인적인 인맥이 총동원되었다.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TK그룹 권지혁 총수의 그녀 과거는 재벌가 전문 스토커 한유라의 소름 돋는 실체. 전 남자친구 A씨 측근, 그녀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유라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녀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신분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벌 2세들에게 접근했다는 증거로 둔갑했다. 김민준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지혁과 결혼한 것은 그녀가 양다리를 걸치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로 갈아탔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들이 쉴 새 없이 퍼져나갔다. TK그룹의 펜트하우스. 최 실장은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을 브리핑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총수님 사모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전부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지혁과 한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유라는 태블릿 PC로 기사들을 훑어보며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창의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 어떻게 할 생각이지? 권지혁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부정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변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을 뿐이죠. 우리는 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대신 아예 다른 차원의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제 과거 아니요. 그건 그저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한유라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100마디 해명보다 한 번의 등장이 더 강력한 법이죠. 그녀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희귀병 아동후원재단의 자선갈라.
매년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행사였다. 그날 TK그룹의 안주인 한유라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SJ그룹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요. 자선갈라의 밤이 찾아왔다. 행사장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의 관심사는 단 하나, 온갖 루머에 휩싸인 TK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한유라의 등장이었다. SJ그룹이 뿌려놓은 루머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교만한 표정을 짓는 전형적인 졸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마침내 권지혁의 차가 레드카펫 위에 멈춰 섰다. 먼저 내린 권지혁이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한유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유라는 목선과 어깨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백금 목걸이 하나, 귓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의 지적이고 깊이 있는 눈빛이 더욱 빛나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 온화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 그것은 SJ그룹이 더 씌우려 했던 꽃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권지혁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기의 로맨스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행사장 안에서도 유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뒤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견해를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권지혁이라는 거인의 옆에 설 자격이 충분한 그와 동등한 지성을 가진 파트너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TK그룹의 기부금 전달 순서가 되었다. 단상에 오른 권지혁은 마이크를 유렉에 넘겼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장내가 술렁였다. 유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청중을 향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TK그룹은 오늘 희귀병 아동들의 치료와 연구를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T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저희의 부와 영향력이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SJ그룹이 퍼부은 더러운 루머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과 압도적인 기품 앞에서 한순간에 힘을 잃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지성과 품격을 겸비한 TK의 새로운 안주인. 루머를 잠재운 100억 원의 진심.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SJ그룹의 시도는 오히려 유라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만 낳고 말았다. 아성제에서 신문을 받아든 윤명희 여사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유라의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성공적인 데뷔로 자신의 입지를 다진 유라는 곧바로 SJ그룹을 향한 첫 번째 칼날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타겟은 판교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었다. SJ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 유라는 김민준과 교제할 당시 그가 술에 취해 푸념처럼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이번 스마트시티 사업 따내려고 회사 자금을 너무 끌어다 썼어. 만약 입찰에 실패라도 하면 그녀는 헤라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SJ그룹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김민준의 말대로였다.
SJ건설은 이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고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써낼 수 있는 입찰 가격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유라는 즉시 권지혁에게 브리핑했다. SJ는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취약합니다. TK건설이 그들보다 아주 약간 낮은 가격으로 훨씬 안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첨부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증권가 정보지에 SJ그룹의 자금난에 대한 의혹을 슬쩍 흘렸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TK그룹의 안주인이 된 미스터리한 여인의 등장과 맞물려 이 루머는 시장에 미묘한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입찰 결과 발표일, SJ그룹의 임원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바로 TK건설이었다. SJ건설이 제시한 금액보다 불과 200억 원 낮은 금액을 써낸 결과였다. 게다가 심사 과정에서 SJ건설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가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 되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SJ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사활을 걸었던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친 것도 모자라 이 실패로 인해 시장에 퍼졌던 자금난 루머가 사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김건영 회장의 집무실. 분노한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명희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 마치 자신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쏜 저격수의 총알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한유라는 더 이상 파티장에서 모욕을 주고 내쫓았던 그 나약하고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과 독리를 숨긴 채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돌아온 무서운 적수였다. 판교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패는 SJ그룹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주가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룹이 추진하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건영 회장은 연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바에는 쉽게 방향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윤명희 여사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난생 처음 겪는 굴욕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녀에게 한유라는 이제 단순히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흙탕물을 끼얹고 자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비웃은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본때를 보여줘야 해. SJ그룹의 이사회. 윤명희 여사는 남편인 김건영 회장마저 압박하며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녀의 목표는 TK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TK바이오의 협력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것이었다. TK바이오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어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여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노련한 재무담당 사장이 핏대를 세우며 반대했지만 윤명희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끄러워. 돈이 문제라면 비자금을 쓰면 될 것 아니야. 당신들은 내 말에나 따르기만 해. 그녀의 독단적인 결정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은 파멸의 냄새를 맡았지만 누구도 감히 여왕의 분노에 맞서지 못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의 이성을 잃은 채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TK그룹 펜트하우스의 전쟁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윤명희 여사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유라가 수십 개의 데이터가 떠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사냥감을 함정으로 몰아넣은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너무 뻔한 도발 아닌가. 우리가 방어할 것을 알 텐데.
권지혁이 팔짱을 낀 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알겠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맹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 마련이죠.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SJ그룹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진짜 방역을 준비하기 위한 두 사람의 강행군은 계속되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서재에는 언제나 두 사람분의 커피와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느 새벽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던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눈을 떴다.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자신의 재킷을 덮어준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분석하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요? 유라가 잠긴 목소리로 묻자 그가 대답했다. 방금, 조금 더 자지, 나머진 내가 마무리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부드러운 결을 담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재킷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희미한 그의 채취에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관계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어느새 마음의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깊어졌다. 치열한 전략 회의 속에서 서로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잠시의 휴식 시간에는 과거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다. 유라는 자신이 왜 헤라가 되어야 했는지, 권지혁은 자신이 왜 이토록 SJ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권지혁의 아버지는 과거 SJ그룹의 비열한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던 작은 기업의 오너였다. 복수. 그것은 유라뿐만 아니라 권지혁에게도 평생의 수건이었다. 공동의 목표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SJ그룹이 TK바이오 협력사의 주식을 사들이며 시끄러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유라는 조용히 SJ그룹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칼날을 향했다. 바로 윤명희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손군송 윤문화재단이었다. 표면적으로 손군재단은 장학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윤명희 여사는 이 재단을 통해 자애로운 경영인 사모님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유라는 김민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 어머니 재단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그룹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씀씀이가 커. 유라는 헤라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재단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최고의 회계 법무팀과 사설 정보팀을 붙여주었다. 수면 위에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악취를 풍기는 돈의 흐름이 발견되었다. 찾았어요. 어느 날 밤 유라가 외쳤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조세 피난처의 계좌 내역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송군재단은 윤명희 여사의 개인 비자금 창고이자 거대한 돈 세탁 공장이었습니다. 기부금의 일부를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려왔어요. SJ그룹이 수많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바로 이 검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권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힘의 실체이기도 했다. 증거는 확실한가? 완벽합니다. 돈이 흘러간 계좌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윤명희 여사의 서명이 담긴 비밀 장부까지. 이제 이 판을 끝낼 수 있는 칼자루는 우리가 쥐게 됐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에 암호화된 통화 요청이 들어왔다.
발신자는 김민준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김민준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라야, 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본론만 말해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 점점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유라야, 제발. 더 이상은 멈춰줘. 그러다 너도 다쳐.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다. 아마도 어머니의 비자금이나 다른 비밀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챈 것일 수도 있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모르는 비밀 장소에서.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유라와 권지혁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의 제안. 그것은 어쩌면 이 전쟁을 더 쉽게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연락을 이용해 유라를 끌어내려는 윤명희 여사의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유라의 안전에 대한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김민준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를 이용해야 한다는 냉정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김민준의 연락은 한유라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더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위험했다. 윤명희 여사가 아들을 미끼로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부 증언은 이 기나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방이 될 수도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만남을 반대했지만 유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대신 SJ그룹의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당신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멈추고 싶다면,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회는 내일 단 한 번뿐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오세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공은 김민준에게 넘어갔다. 유라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비겁함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SJ그룹의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주총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이은 악재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김건영 회장과 윤명희 여사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그늘은 감출 수 없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예정된 안건 처리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TK그룹의 총수 권지혁,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한유라였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니, TK그룹 사람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와? 소란 속에서 의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외부인은 퇴장해 주십시오. 여긴 SJ그룹의 주주총회장입니다. 그때 권지혁의 뒤에 있던 최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외부인이라니요. TK그룹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실명 전환을 통해 오늘부로 SJ그룹의 지분 7%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참석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명희 여사와 김건영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기 자신들의 심장부인 안방까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한 것이었다. 권지혁과 한유라는 유유히 강당을 가로질러 주주석 가장 앞자리에 마련된 자신들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회의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속게되었지만 누구도 안건에 집중하지 못했다. 마침내 기타 안건 토의 시간이 되자 권지혁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SJ그룹의 경영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패와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앉은 유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의 파트너이자 국내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이신 한유라 씨께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권지혁은 유라에게 무대를 완벽하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청중석을 한번 훑어본 뒤 가장 먼 곳에 앉아있는 윤명희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손짓하자 단상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 하나가 나타났다. 손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금 흐름도였다. SJ그룹은 지난 10년간 손군문화재단을 통해 막대한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상당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라는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해외 계좌 번호 자금 이동 기록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 돈은 윤명희 여사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J그룹이 수많은 국책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당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사기꾼들 내 돈 내놔.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김건영 회장은 얼굴을 감싸쥔 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윤명희 여사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진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조작한 거라고. 그녀는 유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돈에 눈이 멀어 아들을 유혹하고 더 큰 부자를 찾아 갈아탄 천박한 꽃뱀 주제에 내 입에서 도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역겨워. 최후의 발악이었다. 논리적인 반박이 불가능해지자 인신공격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비열한 수법.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명희 여사의 광기 어린 외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재호에 대한 여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은 이 자리에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주들의 돈을 횡령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아드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혹시 김민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덧붙일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민준아, 윤명희 여사가 절박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어서 말해. 전현의 말이 전부 거짓이라고 어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비겁한 아들로 남아 무너지는 어머니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킬 것인가?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단상 위에서 자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파일이 하나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무겁게 울렸다. 윤명희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민준은 유라의 옆에 섰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가져온 파일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비자금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어머니에게까지 이어진 저희 집안의 비밀 장부입니다. 그가 내민 장부에는 유라가 제시했던 증거들을 뒷받침하는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과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부패한 역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라야, 미안하다. 김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널 지켜주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윤명희 여사는 괴물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과 탐욕의 성이 그녀가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김건영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혁의 법무팀이 미리 제보해둔 것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김건영 회장과 윤명희 이사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적인 순간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유라는 아무런 표정 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적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SJ그룹의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언론은 연일 SJ게이트에 대한 뉴스를 쏟아냈고 성역처럼 여겨졌던 재벌 가문의 추악한 민낯의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의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S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은 그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며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결국 SJ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알짜 계열사들은 매물로 나와 뿔뿔이 흩어졌다. 윤명희 여사와 김건영 회장은 수십 년에 걸친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명희 여사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한유라와 권지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던 얼음 여왕의 마지막 모습은 차가운 수인복을 입은 초라하고 늙은 죄수일 뿐이었다. 김민주는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을 나온 그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다.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사랑했던 여자를 지키지 못했던 비겁한 부모의 죄를 자신의 손으로 고발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TK그룹은 혼란에 빠진 SJ그룹의 핵심 자산이었던 건설과 바이오 부문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그는 단순한 승재에 머무르지 않았다. SJ그룹의 부패한 경영진을 모두 해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도입하여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시켰다. 파괴가 아닌 정화를 통한 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베일에 쌓인 아내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신규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 금융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의 애널리스트 헤라의 정체가 그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치며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봄날 저녁, 권지혁과 한유라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은 간데없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평화로운 야경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서재의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시간이 됐군.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서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계약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끝났소. 그의 말에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는 성공했고 새로운 삶도 얻었다.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다. 지난 1년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그녀는 견딜 수 없이 슬펐다. 유라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었죠. 완벽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권총수님.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계약 종료 항목에 서명하려 했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계약은 끝났소, 한유라 씨. 그는 유라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남편이 되는 사람의 칸에는 이미 권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라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자 권지혁은 그제야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평소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는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나는 복수를 위해 파트너를 구하러 갔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았지. 나는 당신의 비상한 머리에 감탄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존경을 표했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그 고든 마음에 반해버렸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군주가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했던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나답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했소.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소. 그러니 이제 그만 가짜 계약은 찢어버리고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소, 유라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파티장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온갖 루머에 시달릴 때도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의 과거와 복수를 상징했던 낡은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혼인신고서 위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내려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권지혁은 부드럽게 유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복수의 끝을 알리는 씁쓸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여는 따뜻하고 희망에 찬 입맞춤이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빼앗겼던 명예와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